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경험의 제2유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경험의 제2유추가 무엇이었죠? 네, 인과성의 원칙, 계기성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저 경험의 3유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험의 3유추는 동시 존재 혹은 상호성에 관한 유추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04쪽이네요. 제3유추. 마지막으로 실체의 동시 존재를 정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실체는 그것이 공간에서 동시적인 것으로서 지각되는 한 완전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만약에 우리의 우성이 이 원칙을 현상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표상할 수 없을 것이다. 경험의 제3유추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시존재 혹은 상호성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저 지속성의 원칙에서 스스로 자신이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의 관계는 인과의 관계, 즉 제2유추의 관계로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호성, 그것들이 동시 존재한다는 것, 서로 작용, 반작용을 통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파악하는 것이 경험의 제3유추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원칙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토대는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 다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고 양자 상호 간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먼저 달을 바라보고 다음에 지구를 본다면 우리가 시든 장미에서 생각한 것처럼 지구의 표상은 언제나 달의 표상에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는 달의 결과이며 달은 지구의 존재의 원인이 될 것이다. 장미의 경우 나는 이 인과관계를 사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꽃 피고 있는 장미는 시든 장미의 현실적 존재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에 있어서 꽃 피고 있는 장미에 앞서 시든 장미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경험에 있어서 시든 장미에서부터 꽃 피고 있는 장미로 옮길 수는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번개에 앞서 뇌성을 지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달과 지구의 표상에 있어서는 사정이 전적으로 다르다. 나는 지각에 있어서 먼저 지구를 보고 다음에 달을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물의 표상은 그러므로 번갈아 계속할 수 있다. 이로써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 첫째로 이들 물은 인과의 일면적인 관계에 놓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과의 일면적 관계에 있어서는 경험에 있어서의 하나의 표상은 언제나 다른 표상에 뒤따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상호성의 인식이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인과성의 법칙으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호성의 원칙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과 지구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리적으로 어떻게 지구가 생겼고 어떻게 달이 생겼나 이런 걸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만 국한돼서 파악을 할 거예요. 장미의 생애 주기와 우리 인간의 생애 주기를 볼게요. 어떤 존재의 생애 주기가 더 길까요? 물론 장미도 다년생이기 때문에 이 생애 주기를 이루 말하기가 어렵겠지만 1년이란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죠. 봄이면 봉오리나 새싹이 돋고 여름에 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에 가을이면 저 잎사귀가 무성했던 것들이 떨어지고요. 겨울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겠죠. 우리는 시든 장미를 보고 그 다음에 생생한 장미를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생생하고 활짝 꽃이 핀 장미를 보고 그 다음에 시든 장미, 푸르게 돋았던 잎을 본 다음에 낙엽을 볼 수 있어요. 이 전후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달과 지구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달과 지구는 이렇게 공전과 회전을 통하여 모양이 바뀌고 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과연 달이 먼저인가 지구가 먼저인가 우리의 경험에서는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 년 전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겨우 한 세기도 살기 어려운 인간의 생으로서는 무엇이 우선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언제쯤 생겼는지 추측할 수 있지만요. 칸트가 1700년대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달이 먼저일지 지구가 먼저일지 태양이 먼저일지 저 별이 먼저일지 당연히 알 수 없었겠죠.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관련을 맺고 사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인과로서 파악하고 인과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본 것도 인과적인 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적용될 거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건 우연적으로 말을 할 거예요. 우연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과의 법칙으로는 모든 우리의 경험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저 상호성, 동시존재라는 경험의 원칙, 제3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두 개의 물의 현실적 존재에 대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두 개의 물의 표상은 연속할 수 있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못한다. 오성이 이들 물의, 즉 사물에 대해서 그들 사물의 표상이 나에게 있어서 번갈아 잇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사물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비로소 이들 사물은 그 현실적 존재의 바탕을 두고 동시에 존재한다는 결과가 생긴다. 왜냐하면 내가 이들 사물을 각각 원인으로 삼고 동시에 다른 사물의 결과로서 생각해야 한다면 나는 이들 사물을 동일 시간에 있어서 따라서 동시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시에 존재하는 각가지 사물을 지각하면 나는 그들 사물의 상호작용의 범주를 적용할 수 있다. 경험의 유추는 칸트가 지속성, 계기성, 동시존재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인과성은요, 계기의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잇따라서 일어난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즉 변화하는 과정밖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동시존재, 상호성의 원칙이 있어야 우리는 지금 공시적으로, 동시적으로 다양한 사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간에 있어서의 동시존재는 나에게는 도식으로서 유용하다. 테이블 위에 한 개의 옷이 있다. 이 경우 테이블 및 옷은 실체이며 동시에 지각된다. 왜냐하면 나는 옷을 지각하는 데에서부터 테이블을 지각하는 것으로 옮길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의 제3유추에 따라서 테이블과 옷은 번갈아 작용한다. 이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영향의 방법은 인력과 청력이다. 테이블은 옷을 끌어당기고 혹은 테이블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양자는 서로 배척한다. 제3유추, 동시존재, 상호성에 관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보자고요. 우리는요, 테이블을 먼저 보고 그 물건을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물건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테이블을 볼 수도 있어요. 테이블을 먼저 봤기 때문에 테이블은 저 위에 놓여있는 물건의 원인이다. 이렇게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성의 법칙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과학적인 어떤 원리로 설명하자면 어떤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력과 청력, 끌어당김과 밀어냄, 작용과 반작용의 이런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칸트에 따르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이와 다르다. 그는 제3의 우주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갖가지 모나드는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이프니츠는 이 견해를 물 자체에 적용하였으나 칸트는
언제나 현상에만 적용하였다. 자, 이 부분은 칸트에 대한 되어링의 어떤 해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트가 말하는 저 실체와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실체, 즉 모나드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은 현상들이고, 현상이란 물 자체가 우리의 심성을 촉발하여서 얻어낸 저 대상의 정보들이기 때문에, 어떤 표상이기 때문에, 즉 이미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대상들은, 실체들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관계 맺지 않고 자적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그 어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칸트하고 다르다. 그리고 칸트는 현상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물 자체까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둘이 구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이건 되어링의 판단이고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에 대한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라타니 고진 같은 학자는 탐구라는 책에서 데카르트나 혹은 라이프니츠 모나드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저 칸트가 말하는 실체하고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리고 관계를 맺지 않고 있구나, 되어링은 저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했구나,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칸트에 의하면 경험의 세 가지 유추는 모두 단지 물의 현상에만 타당하고 물 자체에는 타당하지 않는다. 경험의 세 가지 유추는 그것에 의하여 모든 현상의 현실 존재가 시간 내에서 지속, 계기, 동시에 존재의 바탕을 두고 한정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해 비로소 현상의 현실적 존재는 합법칙적으로 통일된다. 우리는 그 현실적 존재의 바탕을 두는 이 현상의 합법칙적 관련을 자연이라 명명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경험의 유추에 의하여 비로소 자연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분량과 성질에 관해서는 수학적 범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계와 양상에 관해서는 자연과학적, 즉 역학적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칸트의 사유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물 자체와 현상의 구분. 그리고 칸트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언제나 어느 영역에만, 즉 현상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바탕으로 저 경험적 사유의 제1, 제2, 제3 유추들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아니 우리의 사유를 통하여 저 자연을 구성해 내는데, 자연의 합법칙성을 성립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되어링의 판단이 약간 가미된 것 같은데요. 칸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부분 칸트를 해석하고 설명한 사람들도 크게 이견을 달지 않을 것 같네요. 경험의 유추를 제1, 제2, 제3의 원칙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칸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